오늘 주제가 로봇 어드바이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로봇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하셨고요. 또 재난구조 로봇 토르를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젊은 천재, 백인도 아닌 10인에 드신 분이에요. 데니송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 데니송입니다. 네. 뭐 사실 천재라고 불리는 건 좀 과분하고요. 로봇을 정말로 사랑하고 로봇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아유, 겸손하시기까지 하네요. 근데 저는 교수님을 만나면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네. 우리가 요즘에 뭐 로봇, 인공지능, AI 이런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는 막 쉽게 체감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뭐 무인 자동차라든가 휴머노id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연구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하고 현실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럼 터미네이터나 뭐 트랜스포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로봇이 아니고 네. 외계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건 저 농담이고요. 사실 뭐 저희 로봇 공학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아직 되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아직 소프트웨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크 주제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금융 서비스에도 접목이 되나 봐요. 있죠.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건데요. 대신에도 로봇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요. 뭔가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 같긴 한데 네. 그럼 뭐 로봇이 대신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로봇이냐? 네.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요. 네. 홍 박사님, 로봇이냐 아니냐 뭐 판단 기준이 있나요? 로봇. 그러니까 뭐 사실 로봇의 정의를 얘기하지만 이 네. 세 가지가 있으면 로봇이라고 그래요. 네. Sense, Plan, Act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sense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봇이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환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첫 번째 sense. 그 받은 정보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인공지능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한 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하는 것. Act.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마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는 한 70% 정도 로봇인 것 같으네요. 70% 정도. 근데 홍 박사님, 네.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정말 사람보다도 이런 금융 어드바이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근데 뭐, 네.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정말 사람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훨씬 빠르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센싱 분야에서 사람의 오감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든가 뭐 그런 데서는 물론 사람보다 훨씬 우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극단적으로 잘못된 판단들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주로 하는 실수들은 투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 극단적인 어떤 공포 심리에 빠지거나 네. 아니면 극단적인 과열 심리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로봇이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경험 많고 숙련된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 조언가보다도 로봇 어드바이저가 더 낫다. 뭐 예를 들어 조전무님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빼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기술이 더 진화하면은 평균적인 그 조언가나 투자자들보다 아마 조금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투자자나 대단한 조언가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위 1%다 5%다 이런 어떤 조언가들을 아직 로봇 어드바이저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투자자나 조언가를 만날 확률은 과연 높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날 확률은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그런 분들조차도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받을 확률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좋은가를 만날 확률도 낮고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줄 확률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쯤에서 또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을 것인가? 게다가 뭐 장기 투자, 지속 투자였다면 이 한국 주식 시장의 투자 성과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해라, 지속 투자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지난 과거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네. 코스피 지수만 투자한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수익이 났고 연평균 5.5%. 그리고 어떤 분은 삼성전자만 지난 30년 동안 투자하셨다 그러면
연평균 19% 이상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와우. 네. 지난 30년간 한국의 그 주식 투자 수익률이 상당한 네. 거네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로봇 박사고 뭐 투자 박사는 아니지만 한국도 이제 저성장 국면이고 고령화 문제도 대두되기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저희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 일본이 1990년서부터 이제 저성장 국면, 성장이 이제 멈췄는데 그 이후에 니케이 지수의 그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 안에 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본을 따라간다면 평균적인 이 중간의 투자자는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펀드 투자를 좀 길게 하세요? 아니면 짧게 하세요? 1년 이상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3개월 정도면 좀 바꾸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투자 전문가들도 그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확률이.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언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조언을 안 받은 자산보다 높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좋다는 건 알긴 아는데 돈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면 잠이 안 와요. 계속 확인하고 결국 바꾸게 되는데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인 이런 투자 조언을 받으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기적 지속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 거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그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받으려면 이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적어도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럼 대신에서는 이 로보 관련된 보수가 좀 싼 편인가요? 최저 보수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요. 네. 판매 보수도 최저 비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운용 보수는 안 받습니다. 오, 운영 보수가 빵이라고요? 네. 진짜로? 그 혹시 뭐 알고리즘이나 무슨 수익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감은 있는데요. 네. 뭐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을 못하니까 저희가 그 코스콤의 그 테스트 베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통과를 했었고요. 저희 알고리즘의 차별성은 아주 뭐 완전한 차별은 아닐 겁니다. 그냥 기존 많이 쓰시는 블랙 리턴한 모형에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좀 모델을 보완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패드를 통과했으니까 이게 최소한 안정성 테스트는 이렇게 통과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박사님,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네.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입력하지 않은 정보들까지도 스스로 결정을 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측도 더 정교해지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로보 어드바이저도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혹은 기타 자산이든 뭐 그것의 어떤 ETF의 가격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산 배분 안을 이제 도출해 내라라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학습량이 많아지면 더 좋은 결론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신은 전통적으로 그 IT 기술이 강점인 이미지가 있어요. 뭐 MTS도 그렇고요. 근데 혹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대박 알고리즘 이런 거 뭐 개발하신 건 아니죠? 우리 잠깐 카메라 끄고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요. 만일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정말 대박 주식만 계속 찍을 수 있는 완벽한 거를 개발했다면 저는 아마 공개 안 하고 저만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농담이고요.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로봇은 넘어진다. 아하. 라는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실패를 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완벽하진 않지만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미래 예측가가 아니라면 대신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차별성은 뭐로 봐야 될까요? 비용이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최저 비용이라는 것이 장기간 투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아나운서님, 지금 그 펀드 수수료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한 1.5%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가상입니다. 가상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만약에 강 아나운서님이 매월 적립식으로 100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뭐 운이 좋아서 네. 6% 매년 6%씩 수익을 냈다. 그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수료들을 하나도 안 냈다라고 봤을 때 네. 30년 후에는 10억 원이 돼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만약에 2%의 총 비용과 세금과 만약에 2%의 수수료를 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7억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3억이나 그것이 적립식이 아니고 거치식이었다. 1억 원을
뭐 투자 수익은 6%니까 너무 높다. 그러면 한 4%씩 30년 동안 수익을 낸다라고 봤을 때 지금 한 30% 정도 비용을 내셨잖아요. 네. 이 거치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40% 거의 한 4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투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수익은 아까 미래는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미래는 모르고 수익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비용은 통제 가능한 거죠. 비용을 일단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갑자기 확 땡기는데요. 전문님께서 한번 좋은 패키지 상품 추천해 주시면 우리 와이프랑 같이 상의해 보죠. 예, 뭐 저희도 좋은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 데이터에 또 익숙하시니까 이따 끝나고 제가 모바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죠. 네. 자, 이제 어느덧 토크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로봇을 연구하면서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은 로봇을 왜 개발해야 하는가입니다. 로봇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문이 열린 만큼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 자산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금융의 존재 이유도 같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금융 서비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든 혹은 기계든 간에 지속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낮추는 것이 커다란 수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변화가 결국은 부의 지도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네, 낮은 비용이 커다란 수익의 원천이다. 그 정답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